자, 그럼 두 번째 영역 기반 합성곡 신경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장 1절에서는 일반적인 그 물체 검출, 사물 탐지의 일반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대표적인 카테고리인 뭐 RCNN 계열, SSD 계열, 욜로 계열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볼 겁니다. 이 7장 2절은 그 RCNN이라고 불리워지는 영역 기반 합성곡 신경망 기술의 카테고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영역 기반 합성곡 신경망이라 함은 리즘 베이스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해서 RCNN이라고 하는 기술에 해당이 되고요. 맨 처음 2014년도에 로스 걸식이라고 하는 분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 로스 걸식이라는 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경망 기반의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학문의 큰 물결을 일으켰던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지금 페이스북 리서치 페어라고 불리워지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RCNN은 변종이 이제 쭉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RCNN이 한번 만들어지고 워낙 이 연구 자체의 메인스트림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좀 더 단점을 보완한 방법론들이 제안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2015년도에 Fast RCNN이라고 하는 기술이 나왔고 2016년도에 Faster RCNN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이제 나오면서 잇따라 이런 변종 알고리즘들이 제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7장 2절에서는 우리는 Fast RCNN과 Faster RCNN까지 RCNN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단점들이 보완되어 나가는지를 계속 살펴볼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 기반 합성곡 신경망의 기본이 되는 RCNN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RCNN은 영역 기반 신경망 구조 중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하지만 모든 다중물체 인식 알고리즘의 동작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RCNN의 단점을 보완해서 Fast RCNN이 그리고 Fast RCNN의 단점을 극복한 Faster RCNN이 모두 다 이 영역 기반 합성곡 신경망 계열인데요. 이게 하나씩 발전해 나갔기 때문에 바로 이 RCNN이라고 하는 녀석이 가장 근본이 되는 구조이다라는 것이죠. 또 이 RCNN은 합성곡 신경망이 물체 인식 및 위치 특정 문제에서 대규모로 응용된 최초의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물론 물체 인식이라고 하는 분야는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아주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분야입니다. 하지만 잘 해결이 안 됐었어요. 문제가 워낙 태스크가 복잡도가 높아서 사실 좀 뭐라 그럴까 그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기 조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딥러닝이라고 하는 신경망이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새롭게 부밍업 되기 시작을 했고, 그 기술을 사물 검출이라고 하는 분야,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분야에 어떻게 하면 잘 녹여 넣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한 시발점이 되는 연구가 바로 요 RCNN이라는 거죠. 자, 이 RCNN은 파스칼 VOC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그리고 이런 데이터셋을 활용한 챌린지였던 ILS VRC에서 최고 성능을 갱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와 같은 챌린지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과 개발자들의 그 관심을 받게 된 방법론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자, RCNN이란 무엇인지 한번 더욱더 모듈별로 한번 살펴봅시다. RCNN은 4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4가지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ROI 추출기, 그리고 특징 추출기, 그리고 분류 모듈, 위치 특정 모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듈은 사실 우리가 그 오브젝트 디텍션의 일반적인 파이프라인의 구성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RCNN의 구조는 대략 이렇습니다. 입력 영상이 들어가면 이 입력 내에서 어떤 영역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할 건지 ROI 추출기가 노란색 바운딩 박스와 같은 형태로 알려주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란색 바운딩 박스를 분석을 통해서 저 안에 해당하는 물체는 어디에 있고, 그리고 저 클래스는 그 ROI가 나타내고 있는 대상 물체의 카테고리는 무엇인지를 맞추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RCN의 네 가지 구성 요소를 앞에서 알아봤고, 이제는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요 RCN에는 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한 번에 학습되지 않고 따로따로 나눠서 모듈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구성 요소들의 결과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 당시만 해도 RCNN이 처음 제안될 당시만 해도 요 네 가지 구성 요소를 한 번에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 모든 모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데이터를 입력해서 최종 출력의 결과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엔드투엔드 트레이닝 기법이 사실은 생각보다 어려운 기술입니다. 지금이야 2022년인 지금이야 당연히 너무나 당연해졌고 쉬운 기술이 되어버렸지만 2014년도 RCNN이 처음 제안될 당시만 해도 쉬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ROI 추출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ROI 추출기는 이미 7장 1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리즘 프로포잘 모듈입니다. 자, ROI는 물체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이미지 영역이었죠. 그러니까 대상 물체의 클래스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영상 내에 해당 위치에 물체가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존재한다면 확률적으로 얼마나 되느냐, 네, 그런 부분을 다루는 영역이었습니다. RCN의 경우 요 리즘 프로포잘이 셀렉티브 서치라고 불리워졌던 선택적 탐색 알고리즘을 여전히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입력 이미지를 이렇게 스캔하며 얼굴 패턴이 있는 영역을 찾아서 다음 단계에 추가 처리하는 ROI로 제안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제한된 ROI는 고정된 크기로 추출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 요 ROI 영역은 사실 찾고 나면 영상의 크기가 서로 완전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제각각일 텐데 요 뒷단에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CNN 모듈이 존재할 텐데 그 CNN 모듈이 고정 입력 크기가 입력으로 들어갈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요 추출된 영역을 리사이즈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드시 우리가 예를 드는 거예요. 320, 240으로 정했다라고 치면, 혹은 아닙니다. 잘못됐네요. 224 by 224로 정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ROI로 나온 영역이 어떤 건 요만하고, 어떤 건 요만하고, 어떤 건 요만하고, 어떤 건 실제로 224 by 224일 텐데, 이걸 다 이렇게 224 by 224로 리사이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입력으로, 요 CNN 입력으로 넣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추출된 ROI를 리사이즈해서 준비가 되면 어떻게 한다? 특징 추출 모듈의 입력으로 넣는다. 그때 우리는 요 특징 추출의 경우는 사전 학습된 합성곡 신경망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과정은 이전 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일반적인 합성곡 신경망 특징 추출기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점의 흐름에 따라서 저 CNN 그 사전학습 모델이 점점 성능이 좋은 녀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추출을 해서 여기 보신 것 같이 우리는 피처를 추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요 ROI 영역에 대해서 피처가 나왔으니까 요 피처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는다? 클래스 정보와 바운딩 박스의 위치를 최종적으로 얻어내야 되는 거죠. 자,
분류 모듈과 위치 특정 모듈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분류 모델은 서포트 벡터 머신, 여러분 머신러닝 시간에 배웠던 SVM이네요. 자, SVM과 같은 기존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분류기를 학습한 다음 특징 추출 모듈에서 특定한 특징을 해당 영역의 물체가 무엇인지 분류한다. 즉, 잘 보시면요, 여러분. 피처라고 하는 것은 신경망을 통해서 추출을 했는데 분류기는 어떻게 한다? 전통적인 기법들, 여러분들이 뭐 배웠던 SVM이라든지 혹은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뭐 각종 뭐 부스트 계열들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써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즉 통계적 학습 기법에서 배웠던, 기계학습 시간에 배웠던 전통적인 분류기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 RCN에서는 SVM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핵심인 거고요. 그럼 교수님 왜 얘는 뒤에 클래시피케이션 모듈을 기존의 딥러닝에서 사용하던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나요? 성능이 이제 잘 나오지 않았던 거죠. 왜? 핸들링이 잘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모듈별로 조금 어색하죠. 이 RCN을 보면 기존의 ROI라고 하는 그 리즘 프로포자를 제한하는 모듈도 전통적인 방법론이고, 그리고 분류기 부분도 전통적인 방법론이고, 그리고 그냥 중간에 어떤 영역의 피처를 기술하는 것만 유일하게 그 합성곡 신경망을 사용했다는 것, 이게 이제 특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위치 특정 모듈 같은 경우는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라고 해서 경계 박스 회귀 모듈이라는 이름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이 결국에는 이 이미지 ROI 영역 내에서 어느 위치에 대상 물체가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경계 박스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XYWH라고 하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고, 요 XY는 경계 박스의 가운데고, 이 WH 정보를 우리가 이제 출력으로 돌려받게 되는 모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RCNN의 신경망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은데요. 자, 보세요. 입력 영상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셀렉티브 서치 알고리즘을 요 이미지 위에서 돌려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하나, 둘, 세 개 영역의 ROI를 추출을 하네요. 근데 이 ROI를 통해서 추출된 영상의 크기가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한다? 리사이즈해서 크기를 일단 일치시키고 영상의 크기를 동일하게 만든 다음에 컨브넷을 태우죠. 그쵸? 그리고 이 컨볼루션 넷을 통해서 나온 피처가 분명히 존재할 거고 요 각각의 영역을 기술한 1D 피처가 존재할 텐데 그 피처를 각각의 SVM 분류기와 각각의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의 결과값을 입력으로 넣어서 어떻게 한다? 클래스 정보와 이 영상 내 위치 정보를 구한다. 네, 이렇게 RCNN이라고 하는 것이 단계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이렇게 조금은 어설퍼 보이는 이 모듈의 시퀀스한 결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태스크에서 혁신적인 성능의 개선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RCNN을 요약해 볼게요. RCNN은요, ROI 추출기, 특징 추출 모듈, 분류 모듈, 경계 박스 회귀 모듈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된다. 라고 앞에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ROI 추출기를 제외한 모든 모듈은 학습이 필요해요. 그쵸? 이 피처를 기술하기 위한 컨브넷 그리고 SVM,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 모두 다 학습이 필요합니다. 단지 ROI 추출기에 해당하는 셀렉티브 서치만 그냥 오브젝트냐 오브젝트가 아니냐에 대한 여부가 이미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자, RCNN 학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징 추출 모듈로 사용할 합성곡 신경망을 학습합니다. 일반적으로 요 합성곡 신경망은 학습 절차를 따르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처음부터 학습하지 않죠. 우리는 분명히 이미 언급했지만 사전 학습되어 있는 신경망 모델을 가져다 쓴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따라서 이 사전 학습된 신경망을 로드해서
파인 튜닝하는 과정만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SVM 분류기는 당연히 학습을 해야겠죠. 1D 벡터, 클래스별로 1D 벡터가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분류기가 대상 물체를 서로 구분하기 위한 하이퍼플레인을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경계박스 회귀 모듈 역시 학습을 해서요. 우리가 필요한 그 4개의 실수값을 리턴해 주도록 구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학습 절차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학습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많습니다. 크게 들어요. 이 3개의 모듈을 또 완전히 별개로 학습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미 계산된 결과를 재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한 번에 학습한다고 했을 때의 가장 장점은 뭐 한 번 피처를 추출을 해놨을 때 그 추출될 피처를 계속 연속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모듈이 완전히 별개로 학습한다는 말은 이렇게 중간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재반복함으로써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단계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된 학습 과정은 RCNN에서 가장 큰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RCNN의 구조는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당대의 최고 성능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특히 합성곡 신경망을 사용해서 특징 추출을 하는 경우 더욱 성능이 좋았죠. 그 피처 익스트랙션 파트를 반드시 딥러닝 기반의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죠. 그쵸? 근데 그 RCNN의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을 기존에 이제 널리 알려져서 사용되기 시작한 VGG나 레즈넷, 르넷 이런 거를 사용을 했을 때 RCNN의 성능이 확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가장 큰 단점 뭐다? 하나의 신경망으로 구성된 완결적인 시스템, 즉 엔드-투-엔드 러닝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학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독립된 여러 알고리즘이 조합되어 동작하는 시스템이어서 이게 매우 불편하다. 이게 매우 큰 단점이다. 실제로 여러분 학습시켜보면 알겠지만요. 요 한 번에 엔드-투-엔드로 학습되지 않는 거는 진짜 매우 불편합니다. 자, 또 이런 구조로 인해 다음과 같은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사물 탐지 속도가 매우 느려요. 왜 느리냐? ROI 그 리즌 프로포저를 통해서 넘어오는 그 ROI가 2,000개 이상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학습 과정이 다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모든 과정을 따로따로 학습해야 돼서 복잡하고 귀찮습니다. 그리고 학습의 공간 및 시간 복잡도가 높습니다. 보면 SVM 분류기와 경계박스 회귀 모듈을 학습할 때 각 ROI에서 추출된 특징을 디스크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용량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복잡도가 높다. 요게 이제 탐지 속도가 느리고 학습 과정이 다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단점을 좀 더 잘 해결해 볼 수 없을까라는 고민 끝에 또 이 로스 걸식 아저씨가 Fast RCNN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바로 공개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답답했기 때문에 본인이 개선된 알고리즘을 제안했을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Fast RCNN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RCNN에 비슷한 점을 많지만 다음 2가지 설계 수정을 통해서 처리 속도와 정확도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설계 수정을 거쳤냐? 리즌 프로포절이라는 영역 제한 모듈로 파이프라인을 시작해서 그 뒤로 특징 추출 모듈을 배치하는 대신 이게 이제 RCNN 전통적인 RCNN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RCNN처럼 셀렉티브 서치를 그 앞쪽에서 쓰지 않고 CNN 특징 추출기를 맨 앞에 배치하게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입력 이미지로부터 영역을 제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2000개 이상의 중첩된 영역을 2000개 이상의 CNN으로 처리하는 대신에요. 전체 이미지를 하나의 CNN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상에서 앞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 지금 요런 박스들이 셀렉티브 서치를 통해서 나온 캔디데이트잖아요. 요런 게 2000개였어요. 그러면 어떻죠? 이 컴포넷의 입력으로 돌아가는 거 역시 2000개잖아요. 이 계산이 2000번 해야 된다는 뜻인데 지금 패스트 RCN은 어떻게 한다? 요 이미지에서 셀렉티브 서치를 돌린 거를 이렇게 나눈 다음에 컴포넷을 태우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그냥 전체 영상에 대해서 하나의 한 번의 컴포넷을 통해 피처 맵을 뽑죠. 그 피처 맵에 요 ROI 영역을 그대로 뚫어 놓는 겁니다. 차이 뭔지 아시겠어요? 똑같이 셀렉티브 서치와 같은 방법으로 ROI 추출기를 쓰는데 어떤 거는 ROI 추출기를 통해서 나온 영상을 매번 합성곡 신경망인 CNN을 태우느냐 아니면 이미 나온 CNN에 그 셀렉티브 서치의 결과를 적용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거 매우 연산량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자, 이 표현이 지금 그 표현이고요. CNN에서 SVM 분류기 대신에 소프트맥스층을 추가해서 분류를 수행하게 됩니다. 즉 RCNN에서는 SVM을 썼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네, 전통적으로 CNN을 통해서 우리가 분류기 모델을 돌렸을 때가 결국 소프트맥스층을 추가했던 거잖아요. 진정 이제는 피처 익스트랙션뿐만 아니라 분류 문제를 푸는 클래시피케이션까지 딥러닝 기반의 방법론으로 교체한 사례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 속도 올렸고 정확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자, 패스트 RCNN은 신경망의 마지막 특징명을 바탕으로 영역을 제한합니다. 이게 쭉 컴포넷 타고 나오면 결국 나온 요 마지막 피처 맵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설계 덕분에 전체 이미지를 입력받는 CNN 하나만 학습을 하면 되는 거죠. 여러 개 학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체의 각 클래스를 대상으로 하는 SVM 분류기를 여러 개 학습할 필요가 없어졌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 앞장, 6장까지 배워왔던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 붙었던 소프트맥스층 있죠? 그 녀석을 활용을 해서 각 클래스의 확률을 직접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학습 과정에 시간을 세이빙하게 된 거죠. 왜냐? SVM 분류기를 여러 개를 학습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소프트맥스층 하나로 모든 클래스를 다 계산할 수 있는 분류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신경망 하나와 여러 개의 SVM 분류기를 학습시켜야 했던 복잡한 과정이 신경망 하나로 매우 간단해지게 된 겁니다. 자, 패스트 RCNN이 RCNN보다 어떻게 간단해졌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이제 조금 구성 요소를 다시 한번 잘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파이프라인 안에 구성되어 있던 요소들이 어떻게 이제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패스트 RCN의 구성 요소는 먼저 특징 추출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 ROI 추출기가 있고요. ROI 풀링층이 새롭게 도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출력을 내기 위한 소프트맥스층과 경계박스 회기층이라고 하는 두 개의 출력층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특징 추출 모듈은 어떻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컴포넷을 사용하면 됩니다. 사전 학습 모델을 불러와서 미세 조정을 할 건데 역시나 이때는 일반화된 분류기 모델 중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한 것을 사용을 하면 되고요. 이 당시에는 역시나 VGG나 레즈넷이나 구글 르넷 이런 걸 썼겠죠. 그리고 ROI 추출기는 여전히 셀렉티브 서치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고 그 대신 굉장히 많은 수의 ROI가 추출될 수는 있으나 약 2000개 영역으로 최대의 개수를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ROI 추출기를 통해서 나온 결과들을 ROI 풀링층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요 ROI 풀링이라는 것을 통해서 똑같은 크기의 피처 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RCNN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었죠? 여기 안에서 이렇게 이런 영역이 나왔을 때 얘네들을 다 동일한 사이즈로, 예를 들면 224 by 224로 리사이즈 한다고 했었잖아요. 리사이즈해서 컴포넌트를 태운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ROI 풀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처 맵의 크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겁니다. 이 피처 맵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영상처럼 영상과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요 지금 ROI 풀링, ROI 추출기를 통해서 나왔던 서로 다른 피처 맵의 크기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도 역시 목적은 같아요. 동일한 크기로 맞추기 위해서 ROI 풀링을 사용을 하고, 여기 보시면 네, 특징 맵에서 전 결합층에 입력할 고정 크기의 영역을 추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쓰여 있죠. 이때 우리는 최대 풀링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요. 맥스 풀링이요. 최대 풀링을 통해서 고정 크기로 추출을 한다. 이게 바로 ROI 풀링층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ROI 풀링층의 결과를 어디다 넣어요? 네,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의 레이블을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 맥스층을 태우는 거 하나랑, 그 ROI 풀링층 내에서 어디가 대상 물체가 위치하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경계박스 회기층 두 개에다가 그 결과물을 넣게 되죠. 자,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조금 그려지시나요? 그럼 요 모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조금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잘 알아보면요. 자, 이번에는 손실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합시다. 결국에는 우리가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의 최적화, 오브젝티브 펑션이 존재하는데, 뭐 클래시피케이션은 결국에는 그 클래스를 잘 맞추기 위한 방향으로 손실함수가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도 손실함수라고 하는 게 존재하겠죠. 그래야 우리가 그 W, 가중치라고 불려지는 웨이트가 어떻게 학습이 되어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시피케이션 앤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태스크 두 가지를 함께하는 태스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따라서 손실함수가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손실함수와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한 손실함수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손실함수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L 로스의 약자 LCLS와 LLOC라고 하는 요 손실함수가 두 개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좀 한번 살펴볼게요. 패스트 RCN에는 물체의 클래스 분류와 경계 박스의 위치 및 크기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완결된 신경망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손실함수도 클래스 분류와 경계 박스 위치 및 크기를 함께 다루는 다중 과업 손실함수에 한다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싱글 태스크가 아니라 멀티 태스크잖아요. 여기서 태스크가 두 개 이상이면 멀티태스크라고 보는 건데, 그 태스크 하나는 클래시피케이션, 또 다른 태스크는 로컬라이제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태스크가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케이스를 멀티태스크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 두 가지 이상의 손실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멀티태스크 로스라고 불러요. 어쨌든 이런 문제는 모두 다 최적화 문제잖아요. 모든 최적화 문제에서는 최적화 대상이 될 손실함수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때 사물 분류와 물체 위치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멀티태스크 로스인 분류를 위한 요 LCLS와 LLOC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요. 실제로 모습이 요와 같습니다. 자, P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에 대한 이산 분포고, U는 여기 써있지만 K 플러스 1까지 존재하는 거죠. 내가 실제로 예측한, 프리딕한 값과 정답과의 사이를 통해서 얼마나 이 정답에 멀리 있는지에 대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기 같은 경우는 위치 정보잖아요. 결국 우리가 예측한 바운딩 박스가 원래는 GT가
이건데 우리가 예측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예측된 정보를 네가 얼마만큼 틀렸다라는 거를 정량적으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손실함수인 거잖아요. 그 손실함수는 이렇죠. 자, 여기 보시면 V가 정답이고요. 빨간 애고 T가 예측된 경계박스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V와 T 사이에 요 움직임을 에런 스무스 텀으로 이제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에런 로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점점점 학습을 하기 위한 페널티를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로스 함수를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전체 로스는 분류 로스와 회귀 로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애들을 수학적 수식으로 표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앞에 보시면 좀 특이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잖아요. 이게 이제 물체가 포함되어 있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U가 0일 때가 배경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U가 0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요 텀을 날리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리고 U가 1보다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전경에 해당하는 거니까 즉 내가 지금 요 가져온 요 안에 물체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만 요 로스를 반영하는 거예요. 배경이라고 이미 판정이 났으면 더 이상 로스에 반영할 필요가 없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RCNN이라고 하는 것을 다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Fast RCNN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어요. 자, Fast RCNN은 RCNN에서 어떤 부분이 바뀐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셀렉티브 서치라고 하는 ROI를 그러니까 어디 위치에 두냐가 가장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ROI 풀링 리즌 프로포절이라 하는 것을 영상에서 돌린 다음 그 영상을 모두 다 컨볼루션 넷을 태울 거냐 아니면 컨보넷을 태운 최종 레이어에 셀렉티브 서치의 결과물인 리즌 프로포절을 더할 거냐 약간 이 부분이 제일 좀 컸고 그리고 RCNN 같은 경우에는 SVM 분류기를 썼다면 Fast RCNN에서는 이제 소프트맥스층을 통해서 완전히 딥러닝 기반의 방법론으로 바꿔 탔다라는 거 이게 이제 좀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파이널라이즈가 이제 Faster RCNN인데요. 가장 핵심은 리즌 프로포저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셀렉티브 서치라고 하는 방법론이 지속적으로 ROI 추출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지만 그 방법론은 정확하게 엄밀히 얘기해서 딥러닝 기반의 방법론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오브젝트니스를 구하기 위해 사용되던 방법론이어서 아직 완벽한 엔드-투-엔드 학습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이거 데이터만 주고 모델을만 딱 줘서 내가 한 번에 신경 쓰지 않고 딱 엔터 한 번 치면 알아서 학습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요 Faster RCNN입니다. RCNN의 변종이고요. 2016년도에 샤오칭 렌이라는 사람이 연구자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Fast RCNN과 마찬가지로요. 이미지가 합성곡 신경망 그대로 입력되어 특징 맵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차이가 났는데 영역 제한을 위해서 선택적 탐지 알고리즘이 아닌 리즌 프로포절 네트워크라고 불리워지는 RPN을 도입해서 영역 제한을 학습합니다. 자, 그리고 예측된 영역 제한은 ROI 풀링층을 통해서 재구성된다는 말 있죠? 그러니까 크기가 모두 다 맞춰지는 거예요. 피처 맵의 크기가 동일하게 재구성되고 제한된 영역 내에서 이미지를 분류하고 경계 박스의 오프셋 값을 예측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게 보면 여기서는 이 오프셋 값을 예측하는 거로 변경되었어요. 전에는 XY, WH였는데 이제는 델타 X, 델타 Y, 델타 W, 델타 H 약간 이런 식의 오프셋 값을 예측하는 걸로 변경됐다는 것이 약간 차이가 나네? 라고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를 개선을 해서 모든 영역에 제한수를 감소시켰고 성능 측정 시점의 연산량을 줄이고 실시간에 가까운 처리를 수행하며 당시 최고 성능을 달성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Faster RCNN은 정말로 완벽한 엔드-투-엔드 학습이 가능해졌고 심지어
성능도 실시간 처리가 가까워졌으며 정확도 역시 최고 성능을 달성함으로써 완벽한 그 영역 기반 물체 검출의 최고봉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이 FASTER RCNN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FASTER RCNN의 구조는 다음 두 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역 제한 신경망인 RPN과 FAST RCNN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FAST RCNN에서는 요 리즘 프로포잘이라고 하는 부분을 셀렉티브 서치가 대신했었는데 이제는 합성곡 신경망이 그 부분을 대신하는 거죠. 특징 추출기에서 생성한 특징 맵에서 추가 분석을 이어갈 ROI를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RPN의 출력은 똑같이 셀렉티브 서치의 결과값인 물체 존재 확신도와 경계박스 위치를 리턴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FAST RCN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로 이제 만들어져요. 특징 추출기 역할을 하는 기본 신경망, ROI를 고정 크기로 변환하는 ROI 풀링층, 그리고 두 개의 전 결합층으로 나누어진 출력층인데 하나는 아시겠지만 소프트맥스층이고 또 하나는 경계박스 회귀모듈층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동일하고 요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구조를 살펴보시면요. 이번에는 이래요. 자, 전에는 이미 셀렉티브 서치를 통해서 쫙 뽑아냈기 때문에 학습이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리즘 프로포잘 네트워크는 학습을 같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VGG16이라고 하는 어떤 프리트레인된 모델의 맨 끝에 피처 맵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넣게 되겠죠. 그리고 근데 넣는데 이쪽은 RPN이라고 불리워지는 곳이고 여기는 기존의 FAST RCN의 모듈 그대로죠. 자, 여기 보시면 병렬로 이 특징은 FASTER RCNN의 다음 두 갈래 경로를 따라 전달됨. 여기가 A, B가 두 가지 경로겠죠? 자, RPN이 이미지 내 어느 위치에 물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경로, 오브젝트니스를 판단하는 네트워크이라는 뜻이고요. 이미지에 있는 물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이 RPN 네트워크는 그게 물체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그러니까 물체가 어떤 클래스인지는 관심이 없고요. 물체냐 아니냐에 대한 클래스만 존재합니다. 물체일 확률과 물체가 아닐 확률만 계산해요. 그리고 그게 물체일 때는 그 위치가 여기 위치가 물체이다, 물체가 아니다를 판단하는 겁니다. ROI 풀링층이 고정 크기 특징을 추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ROI 풀링층을 통해 통과를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은 FAST RCN에서도 계속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 요 뒤에 요 뒷부분인데요. 출력을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분류층과 경계박스 리그레서층 이 두 가지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 엔드-투-엔드 모델입니다. 이 신경망 구조는 이 FAST RCNN은 전체 구조가 학습이 가능하며 모든 모듈을 학습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 사물 탐지 파이프라인 전체를 신경망에 내장시키는 데 성공한 겁니다. 엔드-투-엔드 모델입니다.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데이터를 그라운드 트루스 GT 정보를 같이 줘서 모델의 학습을 완료시킬 수 있는 완벽한 신경망 모델. 네. 기본 특징 추출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FAST RCN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러면 이제 지금 요 FAST RCN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FAST RCNN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FAST RCNN의 기본 특징 추출기는 어떻게 다르냐? FAST RCNN과 비슷합니다. 먼저 사전 학습된 CNN에서
분류기 부분을 잘라서 사용합니다. 이 분류기 부분을 뺀다는 말은 FC 레이어 떼고 이 컨볼 레이어 태워서 영상 정보가 1D 벡터로 나올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특징 추출기는 입력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하는데 이렇게 입력 이미지 이게 영상이고 이게 특징이죠. 특징을 추출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해결하려는 문제에 적합한 CNN 구조라면 어떤 것이라도 특징 추출기로 사용할 수 있다. 그쵸? 그리고 Faster RCNN의 논문에서는 이미지넷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된 GF 모델과 VGG 모델 신경망을 사용하였으나 그 후로 가중치 수가 제각각인 다양한 신경망이 제안되었다. 자, 그러니까 맨 처음 이 Faster RCNN이라고 하는 논문이 2016년도에 제안될 당시에는요, 요 컨브넷을 GF넷 혹은 VGG넷을 썼대요. 근데 이제 2026년도 말고 쭉 2022년까지 오면서 수많은 프리 트레이닝 모델이 제한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막 바꿔서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구글 르넷으로 테스트했더니 성능이 어떻더라. 혹은 뭐 레즈넷으로 바꿨더니 성능이 어떻더라. 이런 실험을 사람들이 막 계속 해줘요. 최종적으로는 이게 이제 가중치를 줄이는 것이 바로 실시간 검출기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팩터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넷이라고 하는 녀석이 굉장히 좀 센세이션 했던 녀석인데 이 모바일 넷이 많이 가볍습니다.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 모바일 넷을 한번 보면 모바일 넷은 효율적으로 규모를 줄여서 속도에 최적화되는 것이 특징이 돼요. 뭐냐면 330만 개의 파라미터밖에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요 레즈넷 512 같은 경우는 신경망 가중치가 6천만 개인데 모바일넷은 330만 개니까 어때요? 한 20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자, 이래서 모바일넷이라고 하는 걸로 요 프리 트레이닝된 모델을 바꾸면 매우 가벼운 오브젝트 디텍터인 Faster RCNN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최근에 요 댄스넷이라고 하는 신경망을 프리 트레이닝된 모델로 사용을 해서 두 마리 토끼 성능까지도 챙긴 거죠. 파라미터 수가 감축했기 때문에 속도도 빨라지고 정확도도 같이 빨라지는 기적을 맛보았대요. 근데 모바일넷은 사실은 파라미터 수를 감축시켜서 속도에는 최적화되었는데 성능은 약간 드랍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항상 요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딱 잡아가지고 정확도도 높고 실시간이란다? 요 주장을 한번 항상 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학자들의 꿈입니다. 아무튼 이 관계는 트레이드 오프에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앞장에서 설명을 했듯이 합성 곱층은 자신의 이전 층에 전달된 정보를 더욱 추상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로우 레벨 피처는 대개 이런 모서리를 학습을 하고 또 두 번째 층, 그 다음은 모서리로 조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코너나 블랍, 엣지 이런 것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형이고요. 맨 끝에 있는 곳은 더욱더 추상화 레벨로 돼서 어떤 패턴과 패턴의 패턴 그러니까 패턴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패턴 또 패턴의 조합으로 구성된 패턴의 패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한번 요걸 읽어보면 기존의 VGG가 널리 쓰였던 기본 특징 추출기의 역할을 최근에는 레즈넷이 대체해가는 추세이다. 네, 그렇죠. 왜냐면 레즈넷이 좀 더 가볍거든요. VGG와 비교한 레즈넷의 장점은 충수가 많으므로 더 복잡한 특징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분류에서는 이 점은 동일하지만 사물 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차 연결과 그러니까 레지듀얼 구조 그리고 배치 정규화 등 레즈넷은 층수가 많은 신경망을 학습하는 데 더욱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레즈넷이 VGG보다 가볍지만 정확도가 높아서 실제로 VGG넷보다 레즈넷을 더 선호한다. 언제? 저 프리트레이닝 모델에서 요 신경망에서 사실 생각보다 그 VGG와 레즈넷이 나온 지 오래된
사전학습 모델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참 잘 쓰여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확신이 서지 않으면 그냥 갖다 쓰는? 근데 웬만하면 그러니까 막 최고 성능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히 좋은 성능을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잘 보여주는 약간 그런 효자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자, 다음 영역 제한 모듈 RPN이죠. Faster RCN에서의 핵심 RPN 네트워크입니다. 잘 보세요. RPN은요, 사전 학습된 합성공 신경망에서 만든 특징 맵의 정보를 기초로 물체가 위치했을 법한 영역을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뭐 사실 셀렉티브 서치가 했던 역할을 RPN이 대체했다라는 말을 멋있게 써놨네요. RPN을 어텐션 네트워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해당 신경망이 전체 신경망의 관심사를 이미지 내 물체가 있을 만한 영역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을 하이라이팅 시켜주는 피처 맵을 출력으로 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텐션 네트워크라는 별명이 붙은 거죠. 패스트 RCN에는 셀렉티브 서치 알고리즘 대신에 RPN을 사용해서 ROI 제한 기능을 신경망 구조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다? 학습 가능한 신경망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엔드 투 엔드 학습 가운데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RPN의 최종 출력을 향해 가기 위해서 중간에 보면 이건 RPN의 그 구성 요소인데 다음과 같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림이. 방향이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먼저 3바이 이상 컴브를 태우고 그 다음 1바이1, 1바이1이에요. RPN은 클래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오브젝트니스가 중요한 거죠. 물체이다 아니다. 배경이다 전경이다. 그리고 그게 배경일 확률과 전경일 확률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3바이 3 합성곱 여기 3바이 3을 태우죠. 그리고 병렬로 배치된 두 개의 1바이1 컨볼루션 합성곱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분류, 여기는 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계속 보시면 돼요. 3x3 크기의 슬라이딩 윈도우를 가진 기반 신경망의 마지막 특징 맵 콤보 채워서 나왔을 거잖아요. 그 맨 마지막 피처 맵에 3x3 합성곱 연산을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합성곱 연산 결과를 다시 두 개의 1바이1 합성곱층으로 전달을 이렇게 합니다. 이 밑으로 내린 두 개의 합성곱층은 각각 물체 포함 여부를 예측하는 녀석과 경계박스 회기값을 담당하는 모듈인 건데요. 각각 무엇을 예측하냐? 얘는 클래스 레이블을 예측하고 얘는 경계박스의 위치가 어딘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자, 물체의 클래스나 경계박스는 RPN 이후 좀 더 나중 단계에서 예측을 하는 거죠. 교수님 말실수했네요. 클래스가 아닙니다. 왜 클래스라고 했을까요? 얘는 물체 존재 여부예요. 그러니까 물체가 아니다. 이 확률값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 층의 예측 목표는 물체의 클래스나 경계박스가 아니라 물체 포함 여부라는 거죠. 교수님 말실수했습니다. 그럼 언제 이 클래스를 측정하냐? 요 RPN에서 나온 영역을 뒤에 다시 한번 던져요. 네, 그 모듈은 따로 있습니다. 해당하는지 또는 배경에 해당하는지 그 확률을 판단하는
자, 이게 바로 RPM 모듈의 결과인데요. 어떻게 보면 물체 확신도가 낮은 부분은 배경, 까만색 부분이고요. 빨간색 부분, 물체 존재 확신도가 높은 부분이 바로 전경입니다. 이 전경에 해당하는 부분만 ROI 플랜팅의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전결합 합성곡 신경망이라고 불리워지는 이제 FCN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게 이제 모듈이 여러 개가 있는데 FCN 모델이 중간에 존재를 했었죠. 자, 사물 탐지에 사용되는 신경망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FCN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 요 FCN에는 보통 신경망 마지막 층에 배치돼서 예측 결과를 만드는 전결합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산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미지 분류에서 보통 전결합층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보통 최종 예측 결과를 내놓는 전결합 소프트맥스층 대신에 평균 풀링층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FC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보통 이렇게 평균 풀링을 적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FCN의 장점이 무엇이냐? 풀리 컨볼루션 네트워크인 FC의 장점은 전결합층 없이 합성곱 연산만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 전결합층 FC 있잖아요. 요 두 번 태우는 거 굉장히 복잡도가 높죠. 만약에 이게 M, 이게 N이면 M by N번에 대한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얘는 컨볼루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산 속도가 빠르죠. 자, 이미지와 신경망을 읽어드릴 메모리만 충분하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미지의 크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맞죠? FC 레이어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연산이 좀 커지니까 이 행렬의 연산이 커지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경향이 있었는데 FC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음. FC에는 입력 이미지의 크기가 고정된다는 단점이 존재하죠. 컨볼루션이니까. 하지만 사실상 알고리즘 구현상의 문제로 고정 크기 입력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더 편합니다. 뭐 리사이즈 때려주거나 중간에 피처 웨이브 넘어올 때는 풀링층, 우리가 이제 ROI 풀링이라고 얘기했던 그거 한번 태워주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FC 레이어 대신에 FCN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론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계박스 예측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회귀 모듈이에요. 자, 회귀 모듈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해왔던 거,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요 XYWH였습니다. 근데 이 Faster RCN에서는 이제 XYWH가 아니라요. 앵커박스라고 정의한 것을 기준으로 오프셋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바뀝니다. 자, 이걸 기억하세요. 이제 델타, 내가 사전에 정의한 요 앵커를 기준으로 얼마만큼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델타 X, 델타 Y, 뭐 델타 W, 델타 H를 찾아내야 되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죠. 요게 좀 더 쉬운 문제로 변경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앵커박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앵커박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 앵커박스라고 하는 개념 덕분에 좀 더 속도가 빨라지고 좀 더 스케일, 이 물체의 크기에 더 잘 대응하는 방법론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앵커박스란 RP에는 슬라이딩 윈도우 접근 방식을 사용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지금 보이세요? 이렇게 전체 영역을 내가 특정 크기를 요만큼씩 보는 거예요. 계속 쪼개가지고 쪼개서 이렇게 이동 같은 크기로 이렇게 계속 쪼개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교수님이 이렇게 돈다라고 표현한 방식이 바로 계속 이와 같은 동일한 크기의 슬라이딩 윈도우를 쭉 옆으로 밀어가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하는데 이 RPN이 바로 슬라이딩 윈도우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 특징 맥의 각 위치마다 K개의 영역을 생성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앵커 박스 지금 보시면 이 점들이 슬라이드 윈도우의 메인 포인트들이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슬라이드 윈도우의 영역이잖아요. 하나의 영역. 요만큼만 기술하겠다에 대한 중심점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여기를 기술하는 방법이 얘를 중심으로 요런 pre-define them 이런 얘기를 정의를 해요. 그러면 요 슬라이드 윈도우 중심으로 3번, 2번, 3번의 영역을 기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실제로 페이지에 사전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요 매번 슬라이드 윈도우마다 내가 주변 정보를 포함한 이런 영역을 기술을 할 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 게 바로 앵커 박스라는 거예요. 내가 정의하고 싶은 만큼 정의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페스터 RCNN에서는 K개라고 하는 영역의 앵커 박스를 정의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는 9개였다는 거죠. 근데 이 앵커 박스를 정의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로, 세로 비율과 크기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커버하고자 하는 이 대상 물체가 작아도 커도 뭐 가로로 길게 누워 있어도 세로로 길게 그러니까 위아래로 길게 세워져 있어도 찾을 물체 대상 물체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 실제로 페스터 RCN에서 정의하고 있는 9개의 앵커 박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빨간색, 녹색, 파란색 각각 3x4, 그러니까 3개씩 준비가 되어 있어요. 빨간색 3개, 녹색 3개, 파란색 3개. 이게 이제 서로 각각 하나하나는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다르고 색깔이 다른 거는 스케일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3단계 스케일의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세 종류이기 때문에 3, 3, 9, 총 9개의 앵커 박스가 존재하는 거고 우리는 요 슬라이딩 윈도우 당 9개의 앵커 박스를 만든다는 게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RPN 그럼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가 RPN이 무엇인지도 알아봤고 그리고 실제로 요 앵커 박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실제 찾고자 하는 것이 델타 X, 델타 Y, 델타 W, 델타 H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RPN 학습부터 해봅시다. RPN은 앵커 박스의 물체 존재 확신도를 출력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물체 좌표 값의 4가지 요소를 예측하도록 학습을 하겠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는 사람이 직접 레이블링한 경계 박스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수동으로 레이블링된 경계 박스를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각각의 앵커 박스에 대해 중첩 확률 P를 계산하고 이 확률은 이들 앵커 박스가 정답 경계 박스와 얼마나 중첩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겠죠. 자, 그게 바로 요 중첩률에 의한 결정인데요. 중첩률이 0.7보다 크면 중첩이 1인 거고 0.3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고 그 외는 0으로 정의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내가 실제로 지금 중첩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오브젝트냐, 오브젝트가 아니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앵커 박스가 정답 경계 박스와 중첩되는 부분이 매우 적으면 물체의 유무가 거짓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면 되니까요. 학습 과정에서 물체의 유무가 참과 거짓인 앵커 박스가 결국 2개의 전 결합층으로 이제 입력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제 RPM 모듈이 이게 하나는 이쪽에서는 물체가 존재하냐 그러니까 물체가 존재할 확률과 존재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이진 분류기였고 이쪽은 이제 그 오프셋을 구하는 경계 박스 회귀 모듈에 해당이 됐었잖아요. 한 위치에서 생성되는 앵커 박스가 K개라고 할 때 RPN은 2K개의 물체 존재 확신도 점수와 4K개의 좌표를 출력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앵커 박스가 이제 우리가 9개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18개의 물체 확신도, 즉 9개는 물체가 존재할 거에 대한 스코어,
9개는 그러니까 이게 배경일 스코어, 전경일 스코어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36개의 좌표값을 출력하는 게 이제 바로 RPN의 학습의 출력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학습하는데 사용되어지는 팁이죠. 우리가 학습을 하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GT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GT를 기준으로 내가 지금 이 계속 계산하고 있는 ROI 프리딕 값이 얼마나 중첩되어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그 부분을 업데이트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계산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다 왔네요. 거의. 전결합층입니다. 우리가 출력층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전결합층 두 가지 값을 입력받는 건데 하나는 합성곱층에서 출력한 특징 맵이고 하나는 RPN에서 제한된 ROI죠. 자, 이게 쭉 앞으로 가면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자, 요 부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들어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아셨죠? 네. 그래서 하나는 RPN에서 내려오는 거고 하나는 합성곱에서 출력하는 특징 맵이고 자, 출력층은 ROI를 분류를 하죠. 이제 분류해서 물체의 클래스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경계 박스를 다시 결정하는 파라미터를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Faster RCN에서는 소프트맥스층이 사물 분류를 담당하며 위치 회귀층은 선형 회귀 모델인 경계 박스의 위치를 예측합니다. 선형 회귀 모델이 소프트맥스층이 사물 분류 담당, 회귀 담당. 자, 이들 전 결합층의 파라미터 역시 다중가업 손실 함수를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Faster RCNN의 구성 요소를 한번 알아보았어요. 뭐 다중가업 손실 함수를 좀 더 알아보고 싶으면 요 내용을 보면 되는데요. 동일합니다. 이렇게 로스인데 분류기 로스 쪽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 로스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 로스고요. 앞에서 봤던 거와 동일합니다. 좀 더 이제 교수님이 자세하게 이제 풀어둔 거고요. 자, 이게 이 테이블이 결국 핵심이네요. RCNN과 그 변종을 정리한 겁니다. 우리는 영역 기반 합성곡 신경망으로 RCNN과 Fast RCNN과 Faster RCNN을 배웠어요. 정확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상승되어 갔죠. 중요한 건 뭐다? 이미지당 처리 속도다. 처음에는 이미지 한 장을 처리하는데 50초가 걸렸고 Fast RCN은 2초가 걸렸고 Faster RCN은 0.2초가 걸렸어요. 와우, 속도가 무려 250배나 증가했네요. 자,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렇게 개선이 된 겁니다. RCNN의 단점을 살펴보면 ROI를 하나씩 별도로 이렇게 ROI를 하나씩 별도로 처리하므로 처리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어요. 또한 독립된 3개의 모듈을 모두 사용해야 최종 예측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단점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이 Fast RCN에서는 어떻게 했다? 선택적 탐색 알고리즘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피처 뽑는 부분을 한 번에 했다. 여기는 지금 ROI마다 피처를 뽑았지만 한 번에 피처를 뽑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했으나 여전히 이 셀렉티브 서치 부분이 여전히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꿨다? RPN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으로 영역 제한을 한 속도를 개선시켰다. 이게 지금 그 정리의 요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핵심이죠. Fast RCNN 전체 처리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딥러닝으로 구현했다. 지금 요 내용도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럼 한번 테이블에서 이야기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정리된 내용을 보면 RCNN은 경계 박스를 선택적 탐색 알고리즘이 제한합니다. 리즌 프로포자를 선택적 셀렉티브 서치라는 알고리즘이 제한을 하게 되고요. 각 경계 박스의 영역 이미지에서 합성곡 신경망의 특징을 추출을 하지요.
그렇죠. 요 그림 이거 떠올리시면 되고요. 이 특징을 통해 선형 SVM이 물체의 클래스를 예측하고 선형 회귀 모델이 경계 박스의 위치를 각각 예측합니다. 다시 읽어보지만 참 많은 모듈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네요. 자, FAST RCNN입니다. 완결된 단일 모델이 되도록 RCNN의 설계를 단순화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못했죠. CNN 뒤에 배치된 ROI 풀링층이 각 경계 박스 영역의 크기를 고정 크기로 변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요, 이 ROI 풀링층이 도입됐기 때문에 CNN 그 익스트랙터, 피처 익스트랙터를 앞으로 보낼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모델이 물체의 클래스 레이블과 ROI를 모두 직접 예측합니다. 여기서는 SVM이라고 하는 것과 선형 회귀 모델을 별도로 도입했는데 이제는 소프트맥스층을 도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딥러닝 기반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ster RCNN은요, 전체 과정을 하나의 딥러닝 모델로 만든 사물탐지 모델입니다. 선택적 탐색 알고리즘을 영역 제한 신경망 RPN으로 대체하였고, 영역 제한 신경망은 CNN에서 추출한 전체 이미지의 특징 내부로부터 ROI를 제한하도록 학습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한 연구 논문은 모두 RCNN 연구 성과를 개선해서 실시간 사물 탐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실제로는 이 성능이 놀라운 수준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실시간 사물 탐지기를 구현하지는 못했어요. 왜냐? 요 RCNN의 경우 학습 과정이 번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학습이 여러 단계가 일어나고 추론 단계에서 신경망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었죠. 물론 Fast RCNN과 Faster RCNN과 같은 방법론으로 이 영역 기반 사물 탐지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나오고 있긴 했었지만, 그러니까 이때 이 Fast RCNN과 Faster RCNN 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의 알고리즘도 발표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게 뭐냐? RCNN의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실시간 사물 탐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SSD라 불리워지는 싱글샷 탐지기와 욜로라고 하는 탐지기가 요 RCNN 계열과는 RCNN 변종 계열과는 별개로 제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다단계 탐지기와 단일 단계 탐지기라고 하는 영역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 RCN은요, 다단계 탐지기예요. 그리고 이 RCN의 단점들을 극복해 보고자 제안됐던 방법론들이 또 단일 단계 탐지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RCN 및 변종 모델은 모두 영역 기반 방식이었고요. 탐지 과정이 두 단계로 나누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탐지기를 2단계 탐지기라고 불렀어요. 교수님 왜 2단계 탐지기인가요? 짠! 선택적 탐지 알고리즘이나 RPN 등과 같은 것을 통해서 ROI를 먼저 추출을 하는 부분이 1단계고요. 그 ROI 추출된 부분을 뜯어서 이 영역 안에 있는 대상 물체 클래스와 로컬라이제이션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2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2단계 탐지기는 먼저 ROI 추출 and 클래시피케이션 로컬라이제이션이죠. 그래서 여기 2단계인데 SSD와 욜로는 이거를 별도의 영역 탐지를 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인 거죠. 이렇게 영역 제한 추출 단계를 건너뛰고 이미지 내에 가능한 모든 위치를 대상으로 직접 탐지를 시도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 속도가 간단하고 빨라요. 하지만 성능은 약간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성능을 무조건 중요시 여기던 곳들은 다단계 탐지기인 RCNN 변종 계열들을 사용을 했고, 뭐 한 1, 2%에서 많게는 4, 5% 떨어지는 성능보다는 처리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연구진들과 응용 분야에서는요, 단일 단계 탐지기를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게 된 거죠. 대체로 단일 단계 탐지기가
2단계 탐지기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처리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